안녕하십니까. 제가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시장에서 50년을 살아온 박복례 할머니 이야기입니다. 73살이 된 복례는 붉은 차양 아래 작은 김치 가게를 운영하고 계셨습니다. 이 가게에서 50년이라는 긴 세월을 보내며 두 아들을 키우고 대학까지 보내셨죠. 복례의 손은 늘 바빴습니다. 스테인리스 국그릇에 김치를 정성스럽게 담고 노란 고무줄로 현금 다발을 묶는 일이 하루 일과의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요즘 들어 복례의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스마트폰에서 토스 알림이 뜰 때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거든요. 새로운 기술이라는 게 이렇게 낯설고 두려울 줄 몰랐습니다. 예전엔 현금으로만 거래하던 것이 당연했는데 이제는 젊은 손님들이 휴대폰을 들이밀며 계좌번호를 묻습니다. 복례는 그때마다 어색하게 웃으며 계좌번호를 알려드리곤 했습니다. 더욱 마음을 무겁게 하는 건 재개발 공고문이었습니다. 시장 곳곳에 붙은 하얀 종이가 반년째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죠. 재개발이 시작되면서 하나둘 떠나는 상인들이 늘어갔습니다. 50년을 함께 버텨온 이웃들이 하나씩 사라지니 가게는 날로 휑해져만 갔습니다. 예전엔 북적이던 시장 골목이 이제는 텅 빈 공간만 남아 있었어요. 그래도 아직 남아있는 단골 손님들이 있어 복례는 버텨나갔습니다. 오늘도 단골 아지매가 찾아와 말했습니다. 사장님, 여기 열무 하나 더 주세요. 복례가 열무를 더 담아드리자 아지매가 종이봉투를 하나 건넸습니다. 집에 와서 열어보니 고맙습니다라는 메모와 함께 따끈한 호빵이 들어있었어요. 복례는 그 순간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 손으로 두 아들 대학 보냈다. 돈은 나를 지켜준 방패였지. 족쇄가 아니었는데 50년 동안 악착같이 모은 돈이 있었기에 진수와 진우를 모두 대학에 보낼 수 있었습니다. 그때는 돈이 가족을 지켜주는 든든한 방패 같았어요. 하지만 지금은 왠지 다르게 느껴집니다. 재개발로 인한 보상금이 들어올 거라는 소식을 들은 뒤부터 아들들의 연락이 부쩍 늘어났거든요. 평소에는 명절에나 안부를 묻던 아이들이 갑자기 자주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녁 무렵 가게 문을 닫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복례는 시장 골목을 천천히 걸어봅니다. 어린 시절부터 익숙했던 이 길이 이제는 조금씩 낡고 쓸쓸해 보였어요. 가로등 불빛 아래서 복례는 생각했습니다. 재개발이 시작되면 이 모든 게 사라지겠구나. 50년의 추억도 단골 손님들과의 정도 모두 말이죠. 집에 도착해 혼자 저녁을 드시며 복례는 궁금해졌습니다. 보상금이 실제로 얼마나 나올까? 그리고 그 돈으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제 73살, 새로운 시작을 하기에는 너무 늦은 나이가 아닐까 하는 걱정도 들었어요. 어느 화요일 오후 복례의 휴대폰에 메시지 알림이 울렸습니다. 은행에서 온 문자였는데 재개발 보상금 입금이라는 제목이 눈에 띄었어요. 복례는 떨리는 손으로 통장 잔액을 확인해 봤습니다. 억 단위 숫자가 화면에 떠오르는 순간 눈이 시렸습니다. 50년 동안 악착같이 모은 돈보다 훨씬 큰 금액이었어요. 복례는 한참 동안 그 숫자를 바라만 봤습니다. 기쁘다기보다는 어리둥절했어요. 이렇게 많은 돈을 받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동시에 마음 한편으로는 불안함도 밀려왔습니다. 이 돈을 어떻게 관리해야 할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했어요. 그날 저녁 평소보다 일찍 큰아들 진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오늘 저녁에 진우랑 같이 가겠습니다. 가족 식사나 할까요? 진수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들뜸이 섞여 있었어요. 둘째 진우도 형님 말씀에 동감이에요. 오랜만에 가족이 모여야죠. 라며 적극적으로 호응했습니다. 저녁 7시 오랜만에 한상에 모인 가족들이었습니다. 진수와 진우 그리고 각각의 아내인 미경과 세연까지 모두 6명이 둘러앉았어요. 복례는 아들들이 이렇게 함께 와서 반가웠지만 왠지 모를 어색함도 느꼈습니다. 진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보상금 받으신 거 축하해야죠. 정말 다행이에요. 그러면서 슬쩍 본론을 꺼냈습니다. 그런데 엄마, 요즘 전세금이 너무 올라서 힘들어요. 이참에 우리도 집을 사서 이사할까 하는데 조금만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진수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지만 간절함이 묻어났습니다. 그러자 진우가 끼어들었습니다. 형, 그것보다 엄마 건강부터 챙겨야죠. 요즘 실버타운도 많이 좋아졌다던데 한번 알아보는 게 어때요? 진우는 잠깐 머뭇거리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아니면 잠깐 우리 집으로 모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돌봐드리는 김에 재산 관리도 좀 도와드리고요. 말끝을 흐린 진우의 의도를 복례는 눈치챌 수 있었습니다. 두 아들 모두 보상금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건 말이에요. 복례의 가슴이 서늘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 미경이 밝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번갈아가며 모실게요. 주말마다 돌아가면서 뵈러 올게요. 세연도 맞장구를 쳤습니다. 맞아요, 어머니. 저희가 정성껏 모실게요. 걱정 마세요. 복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번갈아 모신다. 좋은 말이지. 그런데 왜 가슴이 서늘하냐?
아이들의 말은 다정했지만 그 이면에 다른 의도가 숨어 있다는 걸 복례는 느꼈어요. 50년을 장사하며 사람을 봐온 눈이니까 그런 속셈을 모를 리가 없었습니다. 저녁 식사가 끝난 후 아들들은 복례에게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라며 인사를 하고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복례는 그들의 진심을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평소에는 한 달에 한 번 안부 전화도 제대로 안 하던 아이들이 보상금 소식을 듣자마자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서는 게 우연일까요? 혼자 남은 복례는 설거지를 하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돈이 많아지니 자식들이 더 자주 찾아오는 건 좋지만 그 이유가 순수한 효심이 아니라는 게 마음 아팠어요. 복례는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돈 때문에 아이들한테 부담이 되는 건 아닐까. 그 주부터 복례의 일상의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아들들이 엄마 케어팀이라는 카카오톡 단체방을 만들어 체계적인 관리에 들어갔어요. 복례는 이런 방식이 낯설었지만 아이들이 자신을 신경 써준다는 생각에 고마워했습니다. 카톡방에는 매일 메시지들이 오고 갔습니다. 미경이 먼저 메시지를 올렸어요. 어머니, 이번 주 병원 동행은 저희가 할게요. 대신 이번 달 생활비가 좀 부족해서 조금만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복례는 며느리가 자신을 챙겨준다는 생각에 흔쾌히 생활비를 보내드렸습니다. 며칠 후에는 세연에게서 메시지가 왔어요. 어머니, 시댁 제사 준비 때문에 바빠서 이번 주는 못 뵐 것 같아요. 대신 다음 주에는 꼭 저희가 모실게요. 그러면서 덧붙였습니다. 어머니, 혹시 카드 쓰실 일 있으시면 제 카드 쓰세요. 혜택도 좋고 포인트도 쌓여요. 진수는 사업 이야기를 자주 꺼냈습니다. 엄마, 제가 하는 사업이 곧 대박 날 것 같아요. 투자만 조금 더 하면 정말 큰 돈을 벌 수 있을 것 같은데 혹시 도와주실 수 있으실까요? 진수의 눈은 희망으로 반짝였지만 복례는 왠지 불안했어요. 진우는 다른 접근을 했습니다. 엄마, 요즘 애들 사교육비가 정말 눈덩이처럼 불어나요. 학원비가 이렇게 비쌀 줄 몰랐네요. 한숨을 푹 쉬며 말을 이었습니다. 손자들 교육은 투자라고 생각하시고 조금만 도와주세요. 복례는 아이들의 요청을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두꺼운 봉투를 준비해서 아들들에게 전해줬어요. 봉투를 건넬 때마다 아들들과 며느리들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피어났습니다. 그 미소를 보면 복례도 덩달아 기분이 좋아졌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봉투를 전해줄 때만 아이들이 다정해진다는 거였어요. 평소에는 안부 인사도 건성이었는데 돈을 줄 때만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어머니 덕분에 살아가요. 라며 각별한 정을 표현했습니다. 복례는 거울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지갑이 아니다. 그런데 왜 봉투를 내밀 때만 애들이 다정해질까? 가슴 한편이 서글펐지만 그래도 자식들이니까 도와주는 게 맞다고 생각했어요. 어느 날 시장에서 만난 상인 회장님이 복례에게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복례 씨, 요즘 자식들이 자주 오는 모양이네. 좋긴 하지만 너무 큰 돈은 조심해서 주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상인 회장님의 걱정 어린 표정을 보며 복례도 생각이 많아졌어요. 그날 저녁 복례는 통장을 들여다보며 계산해 봤습니다. 한 달 사이에 나간 돈이 생각보다 많았어요. 이 속도로 나가면 보상금도 금세 바닥날 것 같았습니다. 복례는 처음으로 불안감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카톡방에서는 여전히 메시지들이 오고 갔습니다. 어머니 건강 체크해 드릴게요. 어머니 드시고 싶은 거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라는 다정한 말들이었지만 그 뒤에는 항상 돈과 관련된 부탁이 따라왔습니다. 복례는 점점 혼란스러워졌어요. 아이들의 관심이 진짜 효심인지 아니면 다른 목적이 있는 건지 구분하기 어려워졌거든요. 명절을 일주일 앞둔 어느 오후 진수가 서류 가방을 들고 복례를 찾아왔습니다. 평소보다 단정한 옷차림에 진지한 표정이었어요. 엄마, 중요한 얘기가 있어서 왔어요. 진수는 서류 가방에서 두꺼운 종이 뭉치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게 뭐고? 복례가 물어보자 진수가 설명했습니다. 엄마, 이거는요 혹시라도 형제간의 오해 없게 생활비랑 간병 문제를 미리 정리한 거예요. 요즘은 이런 걸 다 서면으로 해둔대요. 진수는 마치 변호사처럼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그냥 사인만 하시면 되니까 부담 갖지 마세요. 복례가 서류를 자세히 들여다보려고 하자 세연이 재빨리 아래쪽을 손으로 가렸습니다. 어머니, 위쪽만 보시면 돼요. 아래는 복잡한 법률 용어라서요. 하지만 복례의 눈에는 작은 글씨로 쓰인 비상시 금융권 위임이라는 문구가 보였어요. 이건 뭐고? 복례가 손가락으로 그 부분을 가리키자 세연이 당황한 듯 대답했습니다. 아, 그건 의료비 결제용이에요. 어머니가 병원에 계실 때 저희가 대신 결제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요즘은 다 이렇게 해요. 복례는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평생 자신의 일은 자신이 처리해왔는데 갑자기 이런 서류가 필요할까요? 내가 좀 더 자세히 보고 생각해 볼게. 복례가 말하자 진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엄마, 이런 건 빨리 정리하는 게 좋아요. 나중에 급한 일 생기면 어쩌려고요. 그날 밤 복례는 서류를 들고 시장 상인회 사무실로 갔습니다. 상인회장은 오랫동안 복례와 함께 장사를 해온 믿을 만한 분이었어요. 돋보기를 쓰고 서류를 꼼꼼히 살펴본 상인회장의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복례 씨, 이건 단순한 생활비 약속이 아니에요. 위임장입니다. 상인회장의 목소리에는 우려가 담겨 있었어요. 이걸 사인하면 통장도 대출도 아이들 마음만 먹으면 어머니 명의로 다 처리할 수 있어요. 매우 위험한 서류예요. 복리의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자식들이 자신을 속이려 했다는 충격도 컸지만 무엇보다 이렇게까지 해서 돈을 가져가려는 마음이 서글펐어요. 그럼 이걸 사인하면 안 되겠네요. 당연히 안 되죠. 절대 사인하지 마세요. 다음 날 아침 일찍 복례는 부엌에서 이상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며느리 둘이 작은 목소리로 다투고 있었어요. 복례는 문틈 사이로 귀를 기울였습니다. 미경의 목소리였습니다. 당신 우리 집에 어머니 모시면 나중에 분양권 이름도 형님 쪽으로 갈걸. 세연이 화를 내며 대답했어요. 그게 무슨 소리야? 지금 어머니를 분양권이랑 바꾸겠다는 거야? 아니야, 그런 뜻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생각해봐야 한다는 거지. 복례는 문틈에서 들으며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며느리들이 자신을 두고 재산 분배 계산을 하고 있다니요. 복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나를 모신다더니 내 등을 타고 서로 건너가려 하는구나. 오후에 진수가 다시 찾아와 서류 이야기를 꺼내자 복례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 서류는 사인 안 할 거야. 진수가 당황하며 물었어요. 왜요? 뭐가 문제인가요? 위임장은 사인 못해. 내가 바보가 아니야. 진수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엄마, 누가 이상한 소리 했어요? 저희가 엄마 생각해서 하는 일인데. 하지만 복례는 더 이상 속지 않겠다고 마음먹었어요. 50년 장사 경험으로 사람 마음을 읽는 눈이 있었으니까요. 시장 철거 막바지가 되었고 복례가 마지막으로 간판을 내리던 날이었습니다. 50년을 함께한 복례의 김치라는 간판을 내리는 마음이 착잡했어요. 그때 주차장에서 큰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진수와 진우가 고성을 지르며 싸우고 있었어요. 형, 엄마 돈으로 형 사업에 투자하자는 소리가 말이 돼. 진우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진수가 맞받아쳤어요. 야, 내가 성공하면 엄마한테도 좋은 거 아니야? 마지막 브릿지 투자만 하면 다 회수된다고. 형이 그 소리 3년째야. 어머니는 지금 당장 편히 쉴 곳이 필요하시다고. 진우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엄마 나이가 몇 살인데 사업 투자 타령이야? 두 형제는 서로 멱살을 잡을 듯이 대치했어요. 복례는 간판을 내리다 말고 주차장으로 뛰어갔습니다. 얘들아, 왜 싸우니? 그만해. 하지만 두 아들은 복례의 말을 듣지 않고 계속 다투었어요. 엎치락뒤치락 싸우는 모습을 보던 복례가 갑자기 휘청거리더니 그 자리에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엄마. 두 아들이 동시에 소리쳤지만 이미 복례는 의식을 잃은 상태였어요. 급하게 119에 신고해서 병원 응급실로 실려갔습니다. 의사는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일시적 기절이라고 진단했지만 정밀 검사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응급실에서 복례가 의식을 회복하기를 기다리는 동안에도 두 아들의 신경전은 계속됐습니다. 진수가 먼저 말했어요. 수술비는 내가 낼게. 대신 아까 그 계약서 이야기 다시 하자. 진우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쳐다봤습니다. 형, 아직 어머니 의식도 안 돌아오셨는데 그게 할 소리야. 그때 간호사가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보호자분들 입원비하고 검사비 본인 부담금 결제하셔야 하는데 누가 하시죠? 두 아들의 고개가 동시에 복례의 가방을 향해 돌아갔어요. 서로 눈치를 보며 복례의 지갑을 꺼내려고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복례가 눈을 떴습니다. 아들들이 자신의 가방을 뒤지려는 모습을 본 순간이었어요. 복례는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쓰러져 있는데도 아이들이 가장 먼저 생각한 건 돈이었다는 사실 말이에요. 그래, 오늘 여기서 끝내자. 복례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아들들은 어머니가 깨어났다며 안도의 한숨을 쉬었지만 복례의 마음은 이미 결심이 서 있었어요. 더 이상 이런 식으로 살 수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진수가 다가와서 말했어요. 엄마, 괜찮으세요? 정말 놀랐어요. 진우도. 어머니, 앞으로는 저희가 잘 모실게요. 라며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복례는 더 이상 그런 말에 속지 않았어요. 복례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50년 동안 자식들을 위해 살아왔는데 이제는 자식들이 자신을 돈으로만 보고 있다는 현실이 너무 슬펐어요. 하지만 동시에 마음 한편으로는 해방감도 들었습니다. 이제 정말로 자신만을 위해 살아볼 때가 온 것 같았어요. 병원에서 하룻밤을 보낸 복례는 퇴원하면서 아들들에게 말했습니다. 앞으로는 내가 알아서 할게. 너희들은 각자 살 길을 찾아라. 아들들이 어리둥절해하며 엄마, 무슨 소리예요? 라고 물었지만 복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집에 돌아온 복례는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모습을 오랫동안 바라봤습니다.
73년을 살아오면서 오늘이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 같았어요. 이제 진짜로 자신만의 인생을 시작할 때가 된 거죠. 퇴원 후 복례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조용히 자신만의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로 찾아간 곳은 구청 복지과 상담실이었어요. 상담사가 복례의 상황을 듣고 나서 좋은 제안을 해주었습니다. 어르신, 기부자 맞춤 장학금 제도를 아세요? 어르신이 원하는 대상에게 장학금을 줄 수 있는 시스템이에요. 상담사는 자세한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시장 상인 자녀들을 위한 장학회를 만드는 건 어떠세요? 의미 있는 일이 될 것 같은데요. 복례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50년 동안 함께 고생한 시장 상인들의 아이들을 도울 수 있다니 이보다 보람찬 일은 없을 것 같았어요. 그럼 복례 장학회라는 이름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어르신께서 원하시는 대로 설계해 드릴게요. 며칠 후 복례는 법률사무소를 찾았습니다. 변호사는 복례의 상황을 듣고 신중하게 조언해 주었어요. 어르신, 유언대용 신탁과 후견인 지정을 권해드려요. 어르신의 뜻대로만 재산이 사용되고 아무도 임의로 손 뗄 수 없게 설계하겠습니다. 복례는 이런 제도가 있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그럼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만 돈을 쓸 수 있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어요. 누구든지 어르신 의사에 반하는 행동을 할 수 없습니다. 주말에는 실버타운 견학을 나갔습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좋은 환경이었어요. 햇살이 잘 드는 정원에서는 어르신들이 산책을 즐기고 계셨고 문화센터에서는 수채화 동아리 수업이 한창이었습니다. 스마트폰 교실에서는 복례 또래의 어르신들이 젊은 강사에게 열심히 배우고 계셨어요. 새벽 6시부터 시작하는 체조 시간도 인상적이었습니다. 모든 어르신들이 생기발랄하게 운동하는 모습을 보니 복례도 다시 젊어지는 기분이었어요. 이런 곳에서 살면 정말 건강해질 것 같아요. 실버타운 상담 직원이 설명해 주었습니다. 어머니, 보증금과 월 이용료 체계가 이렇습니다. 의료진도 상주하고 있고 각종 프로그램도 풍성해요. 많은 분들이 만족하며 지내고 계셔요. 복례는 상담을 받으며 마음이 확고해졌습니다. 이곳에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게 맞는 것 같았어요. 아이들 눈치 보며 위축되어 지낼 필요도 없고 하고 싶은 일도 마음껏 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복례는 시장 골목을 한 번 더 천천히 걸어봤습니다. 50년의 추억이 담긴 이 길을 떠나는 게 아쉽기도 했지만 이제는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감이 더 컸어요. 복례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내가 떠나야 애들이 멈춘다. 내가 비워야 아이들이 제자리로 돌아간다. 그날 밤 복례는 오랫동안 계획을 정리했습니다. 보상금의 절반은 장학회에 기부하고 나머지 절반은 자신의 노후 자금으로 신탁에 맡기기로 했어요. 아이들에게는 더 이상 의존당하지도 않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실버타운 계약서도 검토해보고 장학회 설립 절차도 알아봤어요. 모든 준비가 끝나면 아이들에게 자신의 결정을 알려주기로 했습니다. 아마 크게 놀랄 테지만 이번에는 절대 마음을 바꾸지 않을 작정이었어요. 복례는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진짜 내 인생을 살아보자. 73살이지만 아직 늦지 않았어. 마음속 깊은 곳에서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자유로움이 깨어나는 것 같았어요. 다음 날부터 복례는 본격적으로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장학회 설립 서류를 작성하고 실버타운 입주 계약을 진행했어요. 신탁 설정도 마무리했습니다. 모든 과정에서 복례는 혼자 결정했어요. 더 이상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복례는 아들들에게 연락했습니다. 이번 주말에 중요한 얘기가 있으니까 모두 와라. 진수와 진우는 어머니의 진지한 목소리에 무슨 일인지 궁금해했지만 복례는 자세한 내용은 알려주지 않았어요. 주말 오후 온 가족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복례는 상위에 봉투 2개와 도장함을 정중하게 올려놓았어요. 아들들과 며느리들이 긴장한 표정으로 복례를 바라봤습니다. 평소와 다른 어머니의 모습에 뭔가 큰일이 일어날 것 같은 예감이 들었어요. 복례가 첫 번째 봉투를 손에 들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보상금의 절반 오늘 오전에 기부 완료했다. 시장 상인 아이들 장학금으로 간다. 진수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어요. 엄마, 왜 상의도 없이 그런 큰일을 혼자 하셨어요? 복례는 진수의 말을 무시하고 두 번째 봉투를 열었습니다. 실버타운 계약서다. 다음 달 입주한다. 나머지 절반은 내노년에 쓸 돈이니까 변호사랑 신탁으로 묶었다. 진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그럼 저희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너희 몫은 없다. 복례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상속 대신 면회로 와라. 밥 먹고 얘기하고 산책하자. 그게 자식 몫이다. 가족들이 모두 충격에 빠진 표정이었어요. 평생 자식들만 생각하며 살아온 어머니가 이런 결정을 내릴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미경이 조심스럽게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너무 욕심을 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목소리에 진심 어린 반성이 담겨 있었어요. 그동안 어머니를 돈으로만 봤던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세연도 눈물을 훔치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다음 주부터는 제가 실버타운 도서관 자원봉사 같이 갈게요. 정말로 어머니를 모시고 싶어요. 이번엔 돈 때문이 아니라 진짜 효심에서 우러나는 말이었어요. 하지만 진수는 여전히 받아들이기 어려워했습니다. 엄마, 그래도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저희가 뭘 잘못했다고 이렇게까지 하세요? 복례는 진수를 차분히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잘못한 게 아니라 욕심을 낸 거다. 효도를 계약서로 하려고 했잖니. 복례는 마지막으로 도장을 집어들어 진수가 가져온 효도 계약서를 반으로 찢어버렸습니다. 효도는 계약이 아니라 습관이다. 오늘부터 다시 배워라. 종이가 찢어지는 소리가 조용한 거실에 울려 퍼졌어요. 진수도 이제 어머니의 마음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저희가 정말 못났어요. 어머니를 돈으로만 봤네요. 목소리에 후회가 가득했어요. 앞으로는 정말로 달라질게요. 복례는 아들들의 진심 어린 사과를 받으며 마음이 조금 누그러졌습니다. 하지만 이미 내린 결정은 바꿀 생각이 없었어요.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깨달았으니 다행이다. 이제부터는 진짜 가족이 되자. 진우가 물었습니다. 어머니, 정말로 실버타운에 가시는 거예요? 그래, 거기서 내 인생을 새로 시작할 거다. 너희도 각자 삶을 제대로 살아라. 복례의 대답은 확고했어요. 복례는 가족들을 둘러보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50년 동안 너희들만 생각하며 살았다. 이제는 나도 내 꿈을 찾아보고 싶다. 수채화도 배우고 책도 읽고 새로운 친구들도 사귀면서 말이야. 그날 저녁 가족 식사는 오랜만에 진짜 가족 같은 분위기였습니다. 돈 이야기는 전혀 나오지 않았고 서로의 일상과 안부를 물으며 대화했어요. 복례는 이런 모습이 진짜 가족의 모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봄이 되어 복례의 새로운 아침이 시작됐습니다. 실버타운의 아름다운 정원을 산책하며 하루를 시작하고 따끈한 미숫가루 한 잔으로 아침 식사를 대신했어요. 이런 여유로운 일상이 복례에게는 너무도 소중했습니다. 수채화 동아리에 가입해서 그림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붓을 잡는 것도 어색했지만 점점 재미를 느끼게 됐습니다. 몇 달 후 복례의 첫 작품인 시장 5월의 색이라는 그림이 동아리 벽에 걸렸어요. 50년 동안 지켜본 시장의 모습을 그린 작품이었습니다. 어느 날 장학회 첫 장학생들이 실버타운을 찾아와 인사를 했습니다. 고등학생인 한 아이가 복례에게 말했어요. 할머니, 저도 시장에서 자랐어요. 아버지가 생선 장사를 하셨거든요. 할머니 덕분에 대학 갈 수 있게 됐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복례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자신의 돈이 이렇게 의미 있게 쓰인다는 게 얼마나 보람찬 일인지 실감했어요. 복례는 그동안 쥐고 있던 노란 고무줄을 살며시 풀어버렸습니다. 더 이상 돈에 얽매여 살 필요가 없다는 상징적인 행동이었어요. 아들들도 변했습니다. 진수는 큰 사업 투자 대신 작은 분식집에 투자해서 푸드트럭을 운영하기 시작했어요. 주말마다 실버타운 앞에 트럭을 가져와서 어머니, 김밥 한 줄 드가요. 라며 정성스럽게 만든 음식을 대접했습니다. 진우는 아이들 손을 잡고 매주 실버타운 체육관에서 어르신들과 함께 배드민턴을 치며 봉사활동을 시작했어요. 손자들도 할머니를 진심으로 따르게 됐고 가족의 정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저녁 무렵 해가 지면 복례는 창가에 앉아 하루를 정리하곤 했습니다. 나는 지갑이 아니다. 이름을 가진 사람이다. 박복례, 이제야 내 이름으로 산다. 73년을 살아오면서 처음으로 자신만을 위한 삶을 사는 기분이었어요. 어느 저녁 복례의 휴대폰에 아들들의 카카오톡이 동시에 도착했습니다. 진수와 진우가 보낸 메시지였어요. 엄마, 이번 주에는 저희가 갈게요. 복례는 환하게 웃으며 답장을 보냈습니다. 빈손으로 와라. 손은 비우고 마음은 가득히. 실버타운에서의 새로운 생활은 복례에게 제2의 인생을 선물해 주었습니다. 아침마다 체조를 하고 독서 모임에 참여하며 젊은 봉사자들과 스마트폰 사용법도 배웠어요. 73살에 시작한 새로운 도전들이 매일을 즐겁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가끔 시장 상인 친구들이 실버타운에 놀러와서 옛날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어요. 복례야, 너 정말 잘했다.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거야. 친구들의 격려를 들으며 복례는 자신의 선택이 옳았다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계절이 바뀌어 다시 봄이 왔습니다. 복례는 실버타운 정원에서 새로 심은 꽃나무를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나무도 적당한 때에 가지치기를 해야 더 건강하게 자라는 것처럼 자신도 용기 내어 과거를 정리했기에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었다고 말이에요. 마지막으로 복례는 창밖 석양을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인생은 나이와 상관없이 언제든 새로 시작할 수 있구나. 73살에 찾은 진짜 자유, 정말 달콤하다. 복례의 얼굴에는 평생 본 적 없는 평온한 미소가 머물러 있었습니다.